남편은 정말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공부벌레로 살았었고요. 저는 자기 분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남편에게 반해서 연애를 할 시간이 없다는 남편의 뒷공무니를 2년 동안 졸졸 쫓아다닌 결과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연구실 직원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규모가 꽤 큰 곳이라면 좋았겠지만 연구했던 경력이나 시간에 비해 취직을 한 곳은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오고 가는 곳이고 직원들이 전부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라 보고 배울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의 관리 시스템이나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무척이나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남편 또한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할 정도로 몸을 갈아 열심히 의료기기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결혼을 하면 연애를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의 일이 바빠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그래도 신혼은 신혼인지라 불타오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지 4개월 차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성과를 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지요. 10달을 품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운 지 2년이 더 지났을 무렵 남편은 일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아이디어가 넘치고 항상 활력이 넘치던 회사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의 발전은 날이 갈수록 빨라졌고 남편네 회사처럼 작은 회사는 자본이 너무나도 부족해 대기업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일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직원 수부터 차이가 나니까 내내 연구에 매달리는 직원이 수도 없이 많은 대기업을 따라가긴 역부족이었죠. 회사에서 낸 의료기기들은 다양했는데 그중에 히트를 친 게 하나도 없어서 매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저희는 점점 생활하기 힘들어졌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남편의 월급은 그대로였으니까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싶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뭐 대학원 가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남편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 어디 명함 하나 내밀기가 쉽지 않았죠. 남편은 동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가면서 열심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대쪽 같아도 문제더라고요. 적당히 기회를 보고 이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던 프로젝트는 마무리하고 싶다면서 남편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저는 첫째 아이가 28개월, 둘째 아이가 11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남동생인 서방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새침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얼굴로 첫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지만 뭔가 저랑은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글쎄 무려 의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는 아니었고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라서 저도 궁금해서 살짝 끼어들었던 자리라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의사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도 신제품 개발 때문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왠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예비 동서에게 이야기를 했죠. 의사면 야근도 많고 당직도 많고 힘들겠어요. 우리 남편도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야근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사람 생명 살리는 일과 연결이 된 거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어머, 아주버님 되실 분이 저처럼 의사신가 봐요?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예 우리 남편은 의사는 아니고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개발하니까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순간 동서의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자기는 의사인데 고작 의료기기 만드는 사람이 뭐라고 사람 생명을 이야기하니 의사랑 같은 분야라고 말을 하냐는 얼굴이었죠. 숨김없이 드러낸 그 표정 때문에 저는 순식간에 민망해졌습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한 동서가 보기에는 우리 남편이 의사랑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이러나 저러나 생명 살리는 일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사도 막말로 의료 장비 제대로 된 거 없으면 진료도 못 보는 건데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첫 만남을 뒤로하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렸고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뭐 저희가 반대를 하고 나설 이유도 없으니까요. 물론 동서가 조금 쎄하긴 했지만 본인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워낙 높은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 차가 지났을 때 저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동서는 승승장구를 하는지 명품백도 들고 시댁 모임에도 풀세팅을 하고 나타났는데 저는 새 옷을 사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후줄근했거든요. 새 옷을 살 돈이 있으면 아이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저희가 왜 궁핍하게 살아야 했냐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거든요. 몇 달치가 밀린 월급은 받지도 못했고 사장은 이러저러한 죄목으로 깜빵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급하게 생계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고 제약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영업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 나오는 약들을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소개하고 물건을 주력으로 써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내가 해온 일은 이런 게 아닌데 평생을 의료기기 개발하는 공부를 하다가 제약회사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판매하러 다니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오는 것 같아. 남편의 나이가 45살이었는데 정수리 부분이 횡댕구리 하더라니까요. 이러다가 정말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었죠. 저 또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남편 혼자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참 미안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동선애와 비교가 되었어요. 동선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한 방에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식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가 8살이고 둘째 아이가 6살이었는데 동선의 아이들은 둘 다 4살이었거든요. 두 아이 모두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방과 후 수업으로 영어 독서도 배우고 있고 요리 수업도 하고 있고 그런다면서요. 와, 동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열이 장난 아니네. 난 우리 애들 아직 영어 학원도 안 보내고 있는데.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시켜봐야 애들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저희 아들은 공차는데 소질이 있는 건지 내년부터는 축구 교실도 한번 보내보려고요. 딸은 확실히 여자아이라 그런지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해서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애들 데리고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4살이라 이리저리 뛰어다닐까 봐 걱정했는데 비싼 영어 유치원 다녀서 그런지 애티튜드가 좋더라고요. 얌전히 작품 감상을 하는데 누구 자식인지 참 똑똑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8살, 6살인 우리 애들이 투닥거리면서 시댁에서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걸 쓱 쳐다보는데 괜히 우리 애들 얌전히 못 있는 걸 흉보는 기분이었죠. 시조카들은 얌전히 앉아서 동화책을 보는데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가뜩이나 남편은 영업 실적이 안 나와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저는 버는 돈이 적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서부터 비교를 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좀 상했죠. 애들이 뛰어놀아야지 벌써부터 엉덩이 붙이고 공부만 하면 나중에 일찍 공부 질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 4살이면 지금은 열심히 놀아야 할 때 아니니? 어머님,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결국 의사 됐잖아요. 동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어머니도 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작부터 교육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애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땐 더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도 결혼 15주년을 맞이했을 때였죠. 첫째 아이는 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지만 주머니 사정상 학원을 보내줄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때 제약회사를 그만두었거든요.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직장 상사의 구박과 남편을 무시하는 직원들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따돌림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점심에 밥을 나가서 사 먹을 돈을 아낀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질이 궁상이라며 험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점심을 혼자서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했고 커피 한 잔 사 먹는 돈이 아까워서 맨날 정수기에서 믹스 커피를 타 마시니까 직원들이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내 따돌림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긴 했지만 그게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서 먹고 사는데 힘이 들긴 했죠. 제가 버는 돈도 겨우 2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남편과 저 두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너무나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댁과 친정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이나 친정도 엄청 여유로운 건 아니어서 매달 도와주실 수는 없었고 정말 급할 때 저희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도와주셨었는데 생활비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하고 돈 봉투를 봤는데 동서가 그걸 딱 본 겁니다. 어머, 어머님 지금 형님께만 몰래 용돈 주시는 거예요? 저 서운해요. 저는 매달 어머님께 용돈 챙겨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 돈 형님한테 주시는 거 아니죠? 형님 혹시 생활하시는 게 많이 힘드세요? 아니 첫째 조카가 학원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학원비도 없으신 거예요? 그 무렵 동서는 오랜 시간 다니던 병원을 나와서 개인 병원을 차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아니 첫째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해서 내 자식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니? 너도 괜히 이런 걸로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좋지 않겠니? 어머님, 제가 무슨 트집을 잡는다고 첫째 조카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러죠? 형님, 전 그러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 아유, 아니야. 어머님께서 가끔 이렇게 챙겨주시는 걸로도 충분해. 내가 염치 없게 어떻게 동서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하겠어. 가족인데 뭐 어때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형님이 그냥 받으시기 좀 미안하시면 제 일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저 이번에 개인 병원 차렸잖아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동선의 병원에서 일을 돕겠어. 지금 다니는 회사 잘 다니고 있으면 되지. 지금 다니는 곳 월급 얼만데요? 제가 50만 원 더 얹어 드릴게요. 그럼 형님 숨통 좀 트이지 않겠어요? 월급을 50만 원이나 올려준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럼? 저희 병원에 아직 청소 아줌마 못 구했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진료실이나 주사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처리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의약품이다 보니까 신경 써서 처리를 좀 해주셔야 하거든요. 형님 꼼꼼하시잖아요. 제 일도 도와주시고 돈도 더 벌고 좋지 않나요? 그 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청소부 일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물론 월급을 더 준다고 하니까 혹하긴 했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형님인데 청소부 일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히지 않겠나요? 아기가 없는 얼굴로 말을 하고 있긴 했지만 기분이 팍 상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얘 가족끼리 그 같이 일을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첫째 며느리가 손이 사람인데 청소부 일을 맡긴다는 건 좀 그렇구나. 같이 일하다 보면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텐데 그건 좀 아니다 싶네. 어머 어머님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돈 더 주는 곳 있으면 뭐가 됐든지 간에 해야죠. 저희 병원 건물에 발레 파킹 직원도 구하던데 거기에 아주버님 추천드릴까요? 부부가 같이 출퇴근하면 좋잖아요. 저희 병원에서 형님은 청소일 하시고 아주버님은 발레 파킹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건 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삶을 비웃는 거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동서, 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윗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머, 형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아주버님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시길래 제가 형님 팍팍하게 사는 게 걱정돼서 일부러 일자리까지 만들어 온 건데, 형님이야말로 제 호의를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날을 세우시는지 모르겠네요. 날을 세운 게 아니라 비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청소부에 발레 파킹이라니. 우리 남편 어디 가서 발레 파킹할 사람 아니거든. 어머? 발레 파킹이 뭐가 어때서요? 집에서 놀고 먹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형님이야말로 조카들 생각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저라면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어머님께 손 벌리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것도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생활비를 보태주시겠어요?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 아껴두었다가 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제 돈이잖아요. 그 말에 부들부들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동서가 콧방귀를 뀌더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아휴, 내가 그냥 계좌로 보냈어야 했는데 인터넷 뱅킹이니 폰 뱅킹이니 그거를 할 줄을 몰라서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준 게 문제였나 보다. 예,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자꾸 어머님께 손을 벌리게 되네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다 우리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못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니. 네가 고생이 많다. 귀한 남의 집 딸내미 데려와서는 고생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남편 또한 손만 놓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발로 뛰고 있었지만 워낙에 취직을 할 수 있는 나이대도 아니었고 이제 와서 뭘 해보기엔 늦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죠. 나이가 벌써 50이 다 되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연애를 하기 전부터 제가 반해서 쫓아다녔던 것도 있지만 우리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꼭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만 따지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래도 뭐든지 성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50이면 아직 반백살인데 남편이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다면야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믿어주자 싶었죠. 누구보다 자상한 남편, 다정한 아빠였으니까요. 그렇게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남편은 우연한 기회에 첫 번째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같은 전공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받고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큰 돈은 벌어오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죠. 그 나이에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서울이 아니라 포항이어서 저희는 포항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저는 포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하긴 했는데 마트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월급은 주휴수당까지 붙어서 꽤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을 해야 해서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휴일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명절이고 연휴고 할 거 없이 늘 바빠서 서울까지 올라가기 참 힘들었어요. 가끔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께서 포항으로 내려오셨고 저희는 명절 당일에 얼굴 잠깐 비추고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했죠. 자연스럽게 동서네와는 연락을 잘하지 않았고 명절에 만나도 서로 날선 이야기가 오가니 대화도 많이 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동서는 개인 병원을 차렸잖아요.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한동안 시댁 모임에 얼굴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서방님에게 물어봐도 그냥 시큰둥하게 바쁘대요 하고 말고요. 저야 뭐 얼굴 안 봐서 좋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결혼 20주년이 되었을 때 저의 인생은 참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대로 자리를 잡았고 회사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하면서 조금 더 영업하기에 좋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도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결혼 기념일이지만
20주년은 남다른 기분이라 일부러 거금을 써서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에 호캉스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 돈이면 온 가족이 근사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친정부모님,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하필 친정부모님은 그날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만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하니 동선에만 또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동선에도 불렀어요. 그동안 무시를 당했던 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어깨나 으스대보자 하는 심산이었죠. 근사한 식당으로 불러 나이가 지긋하게 있으신 시부모님이 드시기 좋은 한정식을 먹고 있는데 동서가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포항에서 서울로 오신 거 축하드려요. 결혼도 벌써 20주년이라죠?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조카들 학원 보낼 돈도 없어서 시부모님께 돈 빌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이 무슨 돈이 생겨서 이렇게 비싼 식당 밥을 다 쓰세요? 혹시 이것도 어머님 아버님이 돈 빌려주신 거 아니죠? 아이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이 왜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맛있는 밥 먹으면서 입맛 떨어지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형님, 왜 이렇게 날이 잔뜩 서 있어요? 농담, 농담.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런 농담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서울에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전셋값 요즘 만만치 않다던데. 집값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사람 사는 집으로다가 구했어. 동서가 은근히 나한테 궁금한 게 많았나 보다. 그냥 소식 들려온 게 없으니까 궁금했지요. 아주버님이 포항에 무슨 일 하러 가셨던 거예요? 포항하면 제철 아닌가? 혹시 철근 나르고 그러신 거예요? 동서야말로 병원 이사했다고 하던데 아니 개원한 지 3년 만에 왜 이사를 가고 그래? 보통 병원 자리 하나 얻으면 오래오래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3년이면 계약 기간도 이상하고 말이야. 동서 개인 병원 이사 간 이야기를 하니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뭔가를 발견하고서는 눈이 휘둥그레하게 커졌어요. 동서의 시선을 따라가 가보니까 옷걸이에 걸린 명품 가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괜히 또 어깨를 으쓱하니 고개를 딱 들고 있으니까 동서가 명품 가방 한번 제 얼굴 한번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깔깔깔거리고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동서가 갑자기 배꼽을 잡으면서 웃으니까 왜 그런가 싶었죠. 사실 그 명품 가방 저희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사줬던 가방이었거든요. 새 가방이기도 하고 어디 동네 돌아다닐 때 들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명품 가방이라서 며칠 동안 들지도 못하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근사한 식당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밥을 먹게 되었으니 오늘 같은 날 들어야겠다 싶어서 들고 온 가방이었어요. 분위기와도 딱 잘 맞는 것 같고 은근히 가방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 가방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무려 남편이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사온 명품 시즌 한정판 백이었거든요. 들고 다니기만 해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고도 남을 거라는 한정판 백이요. 그런데 동서가 그 가방을 보고 부러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싶었죠. 형님, 저 가방 형님 가방이에요? 와, 없이 살아도 보는 눈은 있으신가 봐요. 저거 이번 시즌에 나온 한정판 백인데, 어떻게 가짜를 구하셔도 저 디자인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저런 거 A급으로 사려고 하면 그래도 꽤 비쌀 텐데, 대단하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 가방 가짜 아니야. 우리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사준 진짜 가방이라고. 동서는 내가 무슨 가짜만 들고 다니는 줄 알아? 네? 저 가방이 진짜라고요? 아니, 저거 아무나 못 구하는 가방이에요. 한정판이라서 대기를 타고 있어도 형님 같은 사람들한테는 순번이 돌아오지 않는 가방이라니까요. 그리고 형님, 가방을 진짜랑 비슷한 A급 들고 다니면 뭐해요? 형님 행색이 명품백 들 사람처럼 안 보여서 누가 봐도 가짜인 거 티가 팍팍 날 텐데.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저 가방 우리 남편이 사준 가방이라고. 가짜 아니라니까.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진짜 속에서 열불이 다 터지네. 그래 둘째야. 아니 너는 왜 이렇게 경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예, 너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사준 가방이라는데 그거 설마 가짜 가방을 사줬겠어? 어머님,
저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하나에 8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포항에서 무슨 일 하시다가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머님께 용돈 타가던 형님네가 갑자기 뭔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 이런 비싼 가방을 선물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진짜 이거야말로 허영이라고요. 그만해라, 듣기 싫다. 우리 아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네가 일 사면 나야. 어머님은 보면 항상 형님네만 싸고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불만이었어요. 제가 어머님 그동안 용돈 챙겨드린 게 얼만데 그거 다 형님 내주셨잖아요. 솔직히 제 말 틀려요? 형님, 이런 걸로 사치 부리고 허영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장바구니나 들고 다니세요. 꼴값이야 정말. 형님 옷 좀 보세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시장통에서 산 옷 같은 거 입고 여기 와서 밥 먹는 것도 쪽팔리거든요. 가짜 명품백 뜬다고 명품인 건 되는 것도 아닌데 웃겨 진짜. 그 말에 벌떡 일어나서 동소년의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턱 잡더라고요.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동서에게 내밀더라고요. 동서는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다가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명함은 말이죠. 바로바로 저희 가족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식당의 명함이었어요. 갑자기 왜 식당 명함이 나오나 싶으시죠? 사실은 제가 바로 이 식당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남편 따라 포항에 내려가서 사업을 했다더니 갑자기 무슨 식당이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계획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저에게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황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남편이 포항을 내려갔었던 이유는 의료기기 회사에 다닐 때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이랑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때 의료산업에 대한 사업을 했었어요. 정말 대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의료산업 환자 관리 시스템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맛보았어요. 물론 그 성공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 그 사이에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정말 외식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노력은 늘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업으로 동료들과 함께 떼돈을 벌게 되었고요. 남편의 사업은 의료계에서는 나름 혁신적이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렇게 성공을 맛을 본 뒤 남편의 나이 50이 되었으니 일선에서 물러나 본인이 투자를 했었던 지분과 돈을 일부 빼서 저에게 식당을 차려주었던 거죠. 그것도 일반적인 식당이 아니라 정말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까지 싹 다 바꾼 식당을요. 그런 곳 있잖아요. 괜히 옷을 갖춰 입지 않고서는 들어가는 것도 민망할 것 같은 식당이요. 제가 그냥 제 식당이니깐 음식점이다, 가게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들 눈에는 엄청 비싼 값을 할 것 같은 고급 식당이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사업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발을 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 자본은 여전히 일부 존재했거든요. 지분 말이에요. 여전히 그 회사의 주주이고 배당금 또한 두둑하게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제 식당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한들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식당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늘 항상 아이들이고 남편이고 식사를 차려주다 보니까 요리하는 게 재미가 있고 남들에게도 제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었거든요. 형편이 늘 안 좋았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바빠서 가게 차릴 돈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꿈이었죠. 그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사업이 성공을 하고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 저에게 서울에 있는 고급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식당을 계약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을 붙잡고 정말 엉엉 소리가 나게 울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서울로 다시 와서 성공을 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말년에 이렇게 행복하려고 우리 아이들 성인이 되어서 빵빵하게 미래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고생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다른 감정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저에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동서에게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준 남편이 비웃음을 달고 동서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나 싶긴 한데 5년 전부터 이전 회사에 다니던 동료들이랑 같이 포항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거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우리가 계획한 의료기기에 대한 PPT 자료를 뿌리면서 구미를 단계하는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마 의사니까 재수 씨도 알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웬만한 병원들이 전부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환자들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은 물론이고 제어를 통한 프로그램화 기계까지 자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개인 병원에서는 너도 나도 쓰고 있죠.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 뭘 해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 여기 적힌 명함에는 형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럼 지금은 아주버님께서 형님께 이 식당을 차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 돈을 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나니 그동안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가족들 고생시킨 일들만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지나가는 말로 식당 하나 차려서 사람들에게 손수 지은 따뜻한 밥 먹이고 싶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식당 하나 차려줬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회사 지분이 남았으니까 배당금도 넉넉하게 들어오고 일부만 정리해서 와이프에게 가게 차려줬죠. 이게 남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 너무나도 고생한 우리 와이프, 자존심 구겨가며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만 해야 했던 우리 와이프, 이제는 당당하게 사장님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제가 차려줬습니다. 가방도 그런 의미에서 사준 거고요. 한정판? 그거 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저에게는 어려운 일 아니던데요. 동서는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그렇게 무시를 해대던 우리 가족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물론 동서 말대로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준 용돈이 저희 손에 떨어진 적도 있었죠. 힘든 시기를 거쳐 결국에는 남편이 자기가 구상하고 있었던 의료 시스템 개발을 해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금액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포항에 내려간 지 8개월 만에 저희 생활은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잘 굴러가게 되었어요. 저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것을 그만둘 수 있었고요. 프로그램 개발부터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병원들도 저희 남편이 만든 프로그램을 앞다퉈 구매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성공해서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식당 차린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모임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전부 다 밝혀내려고 했었는데 동서가 초를 치는 바람에 이상하게 밝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전혀 교류가 없었던 동선에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사정이 많이 나아져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도는 아셨지만 얼만큼 남편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고 계셨어요. 워낙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었고 또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 그동안 받은 게 많아서 갚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용돈은 보내드릴 수 있었죠. 시부모님도 그렇고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저희의 성공이 얼마나 큰지를 자세하게 모르셨지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걸 아시고는 받지 않겠다고 극구 사양을 하셨었어요. 힘든 시기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돈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라고 저희 걱정을 먼저 해주셨었죠. 저희가 넉넉하게 벌어서 이 정도 드린다고 티도 안 난다고 억지로 보내드렸던 적도 여러 번 있었네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식당을 차리게 되면서 시부모님께도 친정부모님께도 깜짝 선물해드리는 것처럼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일이 좀 꼬이긴 했지만 사정을 전부 다 듣게 된 시부모님의 표정은 놀라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가게가 우리 며느리 가게라는 이야기야? 예, 너무 잘 됐다. 아이고, 너무 잘 됐어. 내가 참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날 것 같구나.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이제는 인생 활짝 폈네. 우리 며느리 사돈 어른들도 참으로 좋아하시겠어. 다 이이가 만들어준 자리인걸요. 어머님, 언제든지 식사하고 싶으실 때마다 친구분들 모시고 와서 식사하셔요. 제가 어머님께 받은 사랑이 이런 걸로 보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우리 어머님은 공짜로 식사 대접해드릴 수 있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저희 가족들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어서 아니다,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놀랍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찔끔 흘리시면서 저희 가족의 성공을 축하해 주시니까 동서가 아주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질투심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항상 무시를 하던 저희 가족이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건지 아주 분해서 못 이기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마음을 조금만 곱게 썼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저도 원래는 이거를요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었는데 동서야말로 제 앞에서 꼴값을 떠는 바람에 그냥 다 밝혀버리기로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우연히도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동서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더라고요. 참나, 이걸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 까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동서가 왜 그렇게 잘나게 키워놨었던 쌍둥이 조카들 있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니 뭐하니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었던 지 자식들 말입니다. 그 시조카들이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 건지 뭔지 결국 얘들이 사고를 크게 한 건 제대로 쳤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간도 크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니까요. 요즘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글쎄 무려 도둑질을 한 거죠. 근데 가게에서 그냥 물건 한두 가지를 훔친 게 아니라 동서의 병원에 몰래 들어와서 의약품을 훔쳐다가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적으로 외부에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의약품을 말입니다. 아니, 아직 10대인 아이들이 간도 크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다가 쌍둥이라서 그런 건지 서로 생각하는 게 닮아서 손발이 딱딱 맞춰 아주 계획적으로 의약품을 훔쳐서 팔아치웠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그걸 어떻게 몰랐겠어요. 의약품들은 항상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수가 맞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이걸 알고서도 묵인을 해왔던 거죠. 자기 자식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까 봐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묵인하고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었는데 이 조카들에게 의약품을 불법으로 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뭐 그게 함정 수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내막이 전부 밝혀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대박이었던 것은 동서가 이 사실을 서방님에게까지 숨겨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며칠 되지 않았어요. 제가 식당을 오픈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우연이 어떻게 다 있을까요? 하늘이 저한테 복수를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아주 고급 식당이라고 했잖아요. 안에 룸도 4개나 있는데 식당에 룸 예약을 하고 오시는 손님들 대부분이 고위 공무직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렇거든요. 자세한 직업은 잘 모르지만 하루는 예약 손님이 오셨는데 경찰 제복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승진을 하면서 가족분들이랑 기념으로 식사를 하러 오신 거라고 예약 시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념 케이크를 따로 서비스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경찰분이신지는 몰랐기 때문에 막바지에 준비를 하고 케이크를 드리러 제가 직접 들어간다고 갔다가 문 앞에서 우연히 들은 거죠. 가족들이랑 하는 이야기를요. 아, 내가 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말이야. 하긴 얘기만 들어도 너무 쇼킹하지. 몇 개월 전에 열렸던 전국 과학경시 대회도 나가서 상도 탔던 쌍둥이들이
지 엄마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품 훔쳐다가 팔았다는데 간도 크지. 애들 조사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지네들은 그 족보 아니냐고 하더라니까. 아휴, 요즘 애들은 커서 뭐가 될런지 공부 잘한다는 애들도 그 모양으로 사는데. 어머, 사장님, 아유, 이건 뭐예요? 웬 케이크예요? 아유, 저 말씀 중에 제가 방해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희 가게에서 승진 기념으로 준비한 케이크입니다. 예약해 주실 때 사장님께서 승진턱 내신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승진한 것도 기분 좋고 일도 잘 해결돼서 기분 좋았는데 이런 서비스까지 받으니 앞으로 단골 예약해 두겠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케이크를 드리고 나와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어요. 경찰이 말을 했던 전국 과학경시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던 쌍둥이, 그리고 쌍둥이의 엄마가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너무나도 저희 동선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조카 둘이 나란히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다고, 동서가 우리 애들 서울대 가는 건 문제없다고 자랑을 했었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희박한 확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직접 팩트 체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게 확실히 동서네 집안 이야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자세하게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 사건을 동서에게 이야기를 했죠. 동서는 참 걱정이 많겠어, 요즘. 시조카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서울대 간다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다면서 범죄 기록이 남으면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기록이 있어도 대학 가는 데는 문제가 없나?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쌍둥이 손주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아니, 뭐 때문에? 저도 몰랐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니까요. 글쎄 쌍둥이 시조카들이 동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훔쳐다가 몰래 팔아치웠대요. 불법으로요. 그게 걸리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데 이거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아니 동서도 참 그래. 그 사실을 알았으면 시조카들을 혼내서 자수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냥 묵인해서 일을 키웠어? 형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거 입막음하려고 얼마나 큰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애들은 당신이 알아서 키우겠다고 나한테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애들이랑 연락도 못하게 하더니 이런 일을 숨겨왔어? 애들이랑 연락도 못하게 했다는 소리는 또 뭐냐? 너희들 이혼이라도 한 게야? 이혼이 아니라 별거 중이에요. 저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서로 스트레스 받으며 물어뜯기만 하니까 차라리 안 보고 살자 싶어서 별거 하고 있었어요. 애들 생각해서 이혼까지는 안 했는데 이런 사실을 나한테 숨겨? 내가 기가 막혀서. 알고 보니까 서방님도 몇 년 전부터 동서랑 사이가 틀어졌고 아이들 교육이니 뭐니 서로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동서가 서방님한테 애들이랑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별거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회사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서 애들이 공부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지냈대요. 서방님은 항상 애들에게 너무 과한 교육을 시키는 동서에게 불만이 있었고, 동서는 교육에 대해 관심도 없는 주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동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쌍둥이니까 변호사도 2명을 선임해야지. 병원은 불법 의약품 판매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지. 아주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요것들이 의약품 판매를 한 것만 죄가 되었겠어요?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동서병원도 책임을 물어야 했죠. 병원 문을 한순간에 닫게 되니까 병원 차린다고 대출받았던 돈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 값에다가 간호사들, 직원들 월급에다가 아주 그냥 동서의 머리가 터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기사 맞겠다고 돈 굉장하게 쓰고, 어쩐지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조카들에게 불법 거래를 해서 의약품을 샀던 사람들도 지들 잘못한 건 모르고 역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들이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팔았다면서 거기다가 뭐 그 약품에 물 탄 건 아니냐 하면서 본인들도 사기를 당했네 어쩌네 고소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열이 뻗쳐서 동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자기도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성질을 버럭버럭 내며 서방님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라고 지금 제정신인 줄 알아? 애들은 빨간 줄 긋게 생겼지. 나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돈 쓸 일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남았지. 지들이 불법 거래해놓고 고소를 하긴 왜 해? 나도 미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나는 안 미칠 것 같아. 당신은 병원 문 닫았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 싶었어.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 하니까 말이야. 당신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서방님, 보통 의료법 위반해서 문을 닫은 거면 병원 앞에 고지를 다 해두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별것까지 하는 마당에 저 사람 병원에 제가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 닫았다고 하는데 그냥 닫았나 보다 해줘. 아이고 아이고 이 화상아. 아주 그냥 콩가루가 따로 없다 따로 없어. 시어머니가 서방님의 등을 퍽퍽 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너무 웃긴 게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동서는 입만 살아서 저한테 또 쓸데없이 말을 짓거렸다는 게 황당하지 않으세요? 지 문제가 태산인데 누가 누구 명품백을 가지고 진짜니 가짜니 한단 말입니까? 아유, 얼마나 저한테 자격지심이랑 자존심을 부리고 싶었던 건지 환장한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동서 상황이었다면 이런 모임에 얼굴도 비추지 못했을 거고 왔다 하더라도 정말 조용히 밥만 먹고 사라졌을 텐데 동서가 난년은 난년인가 보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되자 동서와 서방님의 사이 또한 틀어지게 되었지만 웃기게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지 새끼는 지 새끼인가 봐요. 서방님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했죠.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밥도 못 얻어먹게 생긴 동서가 시댁과 본인 친정의 손을 빌리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때 또 한 번의 복수를 했죠. 일부러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때 제가 따라 나갔거든요. 어머,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생활비 받는 거야? 이거 내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린 봉투 그대로 주시는 것 같은데. 동서, 그러니까 동서가 한 경솔한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법인 거야. 형님, 아유, 그래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제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기만하고 살아서 벌 받나 봐요. 동서, 요즘 쉬고 있지? 내가 뭐 일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줄까?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할 사람이 부족한데 말이야. 동서가 와서 식당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럴래? 네? 지금 의사인 저한테 홀서빙이나 캐셔도 아니고 설거지랑 청소를 시키겠다고요? 얘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다고 돈 필요하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지난 일은 다 잊은 게냐? 아유 오죽하면 우리 첫째가 너한테 일자리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가릴 때야? 본인이 뱉은 말 고스란히 돌려받으니까 서럽게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정말로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저희 식당에 와서 설거지나 청소를 하라고 말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볼장 다 봤다는 생각이 든 건지 동서가 결국 저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뱉은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켰더니 평생 뭐 집안일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똑바로 할 거 아니면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출근 안 하더라고요. 배가 불렀죠 뭐. 그 이후에 촉법 소년이라고 당당하게 굴었던 시조카들은 멍청하게도 생일이 지나 촉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문을 수십 장이나 써서 제출을 했다던데 결국 벌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그렇게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시조카들 똑똑함을 자랑했었는데
애들이 똑똑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도덕성도 없고 결국은 범죄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방님과 동서는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정말로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돈, 명예, 가정 전부 잃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그러길래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자만하지 말고 지켜낼 생각을 했어야지. 참 바보 같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구독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는 거겠죠? 제 인생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지켜낼 겁니다. 저는 동서골 나기 싫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